안녕하세요. 네, 경주 갔다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놀러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일하러 갔다 왔습니다. 일하고 잠깐 짬날 때 바람 쐬려고 했는데 겁나게 더웠죠. 네, 거기는 비가 먹고 굉장히 덥기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마음 편하게 쉬어본 게 언젠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위로를 받는 게 제 앞에 강의했던 윤재욱 선생이 제 친구인데 저보다 더 무리하고 있어요. 이 친구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편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서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공채 시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취업준비생들은 그때쯤만 반짝 바쁩니다. 점점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공채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년 내내 공채 시즌이라는 얘기죠. 축하드립니다. 저처럼 사셔야 되죠.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만큼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일하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경기가 좀 모호할 때가 있죠. 저 쉴 때 뭐 하냐고요? 자소서 첨삭해요. 드라마 보다가 면접 코칭하는 게 조금 더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책임감도 있고 또 보람도 있죠. 드라마는 남의 삶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향을 못 끼치는. 어찌됐든 조금 상세한 내용들로 시작을 할 건데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할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누굴까요?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분명히 어릴 때 배운 게 있죠. 모르는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근데 모르는 사람 얘기를 참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 기업 경쟁률은 100대 1 정도는 됩니다. 한 명 합격하는데 몇 명 떨어지냐고요? 99명 떨어집니다.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게 합격하는 한 명입니까? 아니면 불합격하는 99명입니까? 지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불안하면요, 종교를 가지세요. 그게 맞죠. 뭐 강아지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는 없어요. 그래도 혹시 뭔가 아니에요. 자, 발표 면접하라고 시간을 3시간을 줬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생각이 안 났어요. 남은 30분 그때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어요. 그래도 혹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나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10분 만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이미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취업이라고 하는 건 취업 시즌에 반장한다고 해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쉽게 해결될 거였으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죠. 여러분 평가하는 사람이 바보고 여러분의 경쟁자가 바보일 때 가능합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겠죠. 냉정해집시다. 여러분 왜 거기 가고 싶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시자고 월급 많이 주고 제대로 대우해주고 괜찮은 회사 이게 여러분의 평가 기준 아니에요. 이거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평가할 사람들도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 에이 이거지. 거짓말하지 말아요. 가고 싶은 이유 이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 기업인데 월급 많이 안 주면 그래도 갈 거예요? 안 갈 거잖아. 집에 차가 현대차라서 여기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때문이잖아요. 심지어 도시락까지 배달해 준대요. 와, 좋은 회사죠. 여러분 별로 가고 싶은 데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 얘기하면 갑자기 가고 싶대. 네, 제 보험사인데요. 신입사원 초봉이 7천이 넘는데요. 와,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회사보다 3천 연봉을 더 주니까 야 1년에 차가 한 대 더 생기는. 오, 괜찮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상반기 구직자들 성적표가 이래요. 12번. 50회 이상 지원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는 100번 지원했던 학생이 있어요. 99번 서류에서 떨어지고 한 번 필기에서 떨어졌대요. 그 친구는 뭐가 문제였냐고요? 몰라요. 물어볼 시간도 없었는 게 그렇게 100번 떨어졌다 얘기하길래 힘들죠? 라고 하니까 울더라고요. 그래서 휴지 2번 갖다 줬어요. 상담 시간 30분 동안 20분, 25분을 울다가 그러다 갔어요. 자기는 충분하대요.
제가 잡으려고 했거든요. 아직 아무 얘기도 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충분히 얻을 건 얻었던 것 같습니다. 99번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리 많이 지원하더라도 한 시즌에 50번까지는 힘들어요. 그럼 100번 떨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1년에서 1년 반 동안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계속 떨어지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힘들었냐는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처음이었겠죠. 그래서 얻을 건 얻었다고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던 게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 서류 2번. 다 합격한 사람도 3분의 1은 되죠. 50회 이상 떨어졌는데 다 떨어졌다. 부담스럽네요. 면접 잘하면 한 번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떨어지면 한 시즌 다 떨어진 게 돼버리는 거죠. 자, 현실은 뭐냐고요?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예비후보 1번 통보받고 나서 술 먹고 연락 왔던 학생의 얘기였어요. 꼭 성공하고 싶대요. 근데 다음 날 합격을 했어. 정말 뻘쭘해 하더라고요. 하나 계열사에 합격을 한 친구가 회사 출근한 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고요? 너 학벌 별로 안 좋잖아. 그러게요. 학벌 보고 뽑았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가 왜 합격을 했을까? 그러게요. 네, 합격한 사람도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SK 자소서를 써본 사람은 압니다. 모르세요? SK 자소서 문항에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을 기술하라고 해요. 없어요. 경험 없잖아. SK 자소서 문항은 여러분이 솔직히 쓸 수 있는 경험이 없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뭘 어떻게 쓰라고? 합격한 사람도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죠. 자, 채용은 간단해요. 서류 통과하면 필기 볼 수 있습니다. 필기 통과하면 면접 볼 수 있습니다. 안 떨어지면 최종 합격해요. 이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마음부터 가다듬고 갑시다. 한 번씩 떨어지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인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게 특정한 계기가 되면 확 떠오를 거예요. 면접 때 면접관이 몇 번 떨어졌어요? 라는 얘기하면 그때 떠올라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여러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왜 떨어졌을까요? 이 회사 저번에는 왜 서류에서 떨어졌을까요? 라고 묻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좌절합니다. 좌절 안 할 수가 없는 게 서류 한 번에 통과하고 필기 한 번에 통과하고 면접 한 번에 통과하는 사람을 보긴 봤습니다. 19년 동안 2명 봤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들이 어떻게 하다 합격했는지 잘 몰라요. 나도 한 명은 잘 몰라. 근데 한 명은 끝까지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 합격했던 학생은 KBS 카메라 직렬로 지원했던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합격했냐고요? KBS 카메라 직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영상에 대한 끈기와 노력과 경험이에요. 4년 동안 독립영화 제작 현장 쫓아다니면서 카메라 잡았거든요. 영상 촬영에 대한 경험은 충분했는데 시험 준비를 처음 했던 거죠. 짧은 시간 3개월 동안 영상 관련된 책을 100권을 봤어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인사받던데 이 친구가 또 열받아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묻더래요. 어떻게 합격했냐고. 그러면서 묻는 게 100권의 책을 다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한 권만 합격할 수 있는 한 권만 얘기해 달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자기는 고생해서 합격했는데 거저 먹으려고 한다고 화를 내길래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나는 그거 몇 년 했게. 그런 거죠. 뭐. 일단 마음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존감이 언제 무너지냐고요? 이럴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을 평가한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할 것처럼 생각이 들 거예요. 서류에서 떨어질 때 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필기에서 떨어질 때 특히 면접 때 면접관이 이렇게 보면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왜 꼬치꼬치 묻냐고요? 궁금해서 물었던 거죠. 왜 내 나이를 물었냐고요? 그냥 나이가 보여서 물었던 것 뿐이에요. 나이 때문에 떨어뜨릴 거였으면 서류에서 떨어뜨렸지 뭐하러 얼굴까지 보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싫어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맡은 일을 하러 왔지 여러분과 친교를 목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싫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중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취준생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습니다. 넌 왜 취업 못하고 이딴 얘기나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전에라도 여러분을 칭찬할 건덕지를 만드세요. 오늘 목표한 걸 달성하면 칭찬하세요. 일주일 동안 할 걸 적어놓고 달성하면 칭찬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버틸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위로할 수 있을까?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가족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좀 취소할게요.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괜히 얘기했다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 싫다. 가족들은 사정도 모르고 너무 쉽게 얘기한다. 너가 누나는 쉽게 취업했는데 너는 왜 이딴 얘기한다고. 그래서 가족은 제외. 여기 학부모님도 계신데 절대 다른 자식과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순간 자식에게 대못질 하시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길래 제가 한번 이런 얘기해 본 적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 얘기하면 이건 좀 잔인한 얘기긴 합니다만 정말 못 버틸 때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내 친구 누구는 아버지가 편하게 살려고 빌딩 하나 물려주던데 나는 왜 취업해야 될까? 뭐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누구 집에는 쉽게 취업 아니 절대 쉽게 취업한 거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쉽게 취업한 것처럼 얘기하지 안 그렇습니다. 같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위로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없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 위로가 아니라 푸념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술 깨고 나면 위로 안 돼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러는 게 종교. 강아지 좋습니다. 애완동물도 좋고요. 진짜 하다 안 되면 책상 머리맡에 인형이라도 하나 두고 힘들 때 그 친구하고 대화하라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진짜 이게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버텨내셔야 합격까지 갈 수 있죠. 생각보다 여러분이 떨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 서류 불합격 원인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실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 뭐라고 합니까? 스펙이 부족하대요. 나이가 많대요. 자기소개서를 잘못 써서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직무 관련된 경험이 적어서. 아니, 딴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스펙이 부족해서 나이가 많아서 이것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고요?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일 잘할 사람 뽑는 것 뿐이지 나이가 많으면 일을 못합니까? 물론 내 나이쯤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제 나이쯤 되면 밤새는 것도 두렵습니다.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제 나이는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30대 초반?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어서라면 가능하겠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다 직무 경험이 있다면 나이 많은 게 이해가 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3년 동안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만화만 보고 놀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떡하나? 뽑는 입장은 좀 다릅니다. 지원자하고 많이 다른 게 뽑을 사람이 없대요. 그 비율이 잘못 보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맞아요. 맞아. 50이 아니라 84.8%야. 무슨 얘기냐면 10명 뽑아놓고 8명은 잘못 뽑았다예요. 그래서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 없고 포기하면 어떻게 다른 직원들에게 일 시키면 되죠. 그래서 기업에선 야근을 자주 하죠. 사람을 많이 뽑으면 뭐합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뽑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하시면 오히려 좀 쉬울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왜 뽑을까요? 할 수 없이 뽑았대요. 입장이 좀 많이 다르네.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장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네요. 내용이어서. 자, 지금은 직무 중심 채용을 하는 시대입니다. 직무에 대한 사전적 정의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냐고요? 아니요, 쉬운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 일 잘하겠네. 그거예요. 왜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했냐고요? 평가하는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평가할 만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예요? 학과, 어떤 전공했는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직무 중심으로 교육하는 과가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어디냐고요? 전문대가 그렇습니다. 전문대처럼 기능적인 일의 경우에는 직무 중심 교육이 맞아요. 근데 4년제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이런 교육은요, 직무 중심 교육이 아니에요. 입사하면 다 다시 배워야 돼. 자, 대학에서 보고서 쓰는 법, 자료 조사하는 법, 영업하는 법, 고객 응대하는 법 배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안 배워요. 웃기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직무중심 채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문항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이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을 기술하라. 이건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체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 없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해버리면 되죠. 삼성의 경우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해서 요구하는 지식과 관련된 수업을 이수했으면 합격, 이수 못하면 떨어뜨립니다. 근데 사무직은 또 예외예요. 사무직은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기에서 이걸 평가하면 참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렵긴 어렵나 봐요. 현대차가 역사 에세이를 평가했던 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사에 대한 지식? 그거 어디다 쓰게? 아니에요. 경영 역량을 평가하려고 한 거죠. 역사를 통해서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 잡지에 보면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그거 경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수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게 그리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면접이 가장 확실하죠. 은행권의 경우에 금융상품 하나 던져주고 이거 면접관 앞에서 팔아보라고 해요. 이게 가장 확실한 직무능력 평가 아니겠습니까? 마케팅 지원했으면 마케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라고 해요. 이게 가장 확실하죠. 그런 의미에서 직무중심 채용으로 가면 갈수록 면접이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필기 다음이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승부하는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거는 이유는 이거밖에 배운 거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죠. 아직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이미 기업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왜 이걸 연결을 못 시키냐? 따로 공부한 적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직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도 어떤 스펙이 중요하지 않냐?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입사하고 싶다예요. 그럴 방법이 있으면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있긴 있어요. 진짜 스펙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자격증이에요. 변호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이런 거 제시하시면 돼요. 묻자고 한 얘기예요. 아니 변호사 회계사가 있는데 왜 기업에 입사를 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기업에 입사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능력 없으니까 로펌 못 가고 변호사 사무실 못 차리고 그냥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딱 하나의 그런 자격증은 없습니다. MIT 공학 박사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에 입사를 하냐고. 그것도 영업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생산관리, 품질관리 MIT 박사가 말이 되냐고. 그죠? MIT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채로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채용 현장에선 이쪽이 핵심인데 저쪽에 목숨 걸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겠죠.
자, 기업체의 한 설명회 자리입니다. 이 설명회에 참여했던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도 이 질문 하잖아요. 근데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질문이 참 한심하대요. 스펙 많이 보나요? 안 보지는 않습니다. 몇 명 뽑죠? 괜찮으면 많이 뽑고요. 자소서 많이 보나요? 안 볼 거 제출하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래요. 근데 차마 그 얘기는 못 한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입에 발린 소리밖에 안 하죠. 사실 채용 설명회는요, 진짜 좋은 인재를 뽑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래요.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자리랍니다. 이게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왜냐고요? 채용 설명회에 이딴 질문밖에 안 하니까 진짜 괜찮은 인재라면 이런 질문을 할 거랍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 직무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조사해 봤는데 파악하기 어려운 걸 와서 물어보는 그럴 때죠. 여러분 채용 설명회 가봤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거기 뽑을 만한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한 학생이 합격하고 보냈던 카톡인데요. 이 학생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펙 기준으로 뽑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부터 진짜 고생했는데 정작 제가 힘들었던 건 인생 상담할 때예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만 저 같은 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제가 그래도 스펙이 안 좋은데 안 봐. 이 얘기를 몇 달을 했어요. 나중에 욕할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고. 아무도 뭐라 안 그러는데 왜 너만 너를 자꾸 그딴 식으로 평가하냐고. 합격하니까 해결됐어요. 합격했죠. 모 제과사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을 신입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부터 또 안 뽑아요. 이 친구가 대단해서. 근데 스펙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노력이었죠. 이 조건은 어떨까요? 회계사 자격 없어요. 공부는 4년 했지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공부하니까 어깨가 이렇게 굽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큰일 났네. 다음 주 면접인데. 진짜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 친구의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쌍해서였어요. 나라도 도와줘야지. 딱 일주일 동안이었거든요. 합격했어요. 이 친구는 노력도 노력이었지만 운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날 만났던 게 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친구 보면서 저도 반성한 게 내가 왜 이 친구를 평가했을까요? 첫인상 봤을 때 저는 망했다였어요. 근데 합격하는 거 보면서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네. 저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반성했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이 회사에 지원한 학생이 또 이런 학생이었어요. 첫인상이 어땠냐고요? 안녕하세요. 망했다. 근데 1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목소리 톤을 바꾸니까 이미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역시 합격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저에게 교훈을 줬죠. 나는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집에만 처박혀 있었던 히키코모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학생도 봤어요.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1년 정도는 취업 준비한다고. 한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도 보통 1년 정도 취업 준비해요.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해외 영업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근데 6개월 걸렸거든요. 진짜 짜증나리만큼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수업 오래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끝까지 듣더라고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필기를 좀 합격해야 되는데 서류는 합격하게 되는데 필기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한 군데 합격하고 면접 합격을 했습니다. 잘 살아요. 믿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믿고 따라가면 되나요? 돼. 라는 얘기를 해준 게 고마웠대요. 그게 왜 고마웠는지는 이 친구가 합격한 이후에 저한테 보내준 합격 후기를 봐도 알 수 있죠.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간단해요. 물어보면 다 얘기 안 돼. 그래서 전 코칭할 때 제 연락처 카톡 아이디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왜 가르쳐 주냐고요? 물어보라고. 근데 안 물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밤 12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연락해요. 다음날 면접이면. 뭐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답답한데. 이 친구 얘기는 딴 게 아니라 물어보면 얘기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선생님 전데요. 와, 몇 달 동안 계속 그런 문자만 받아봐요. 그럼 시간 날 때 전화하면은 물어보는데 별거 물어본 건 없어요. 사소한 것들도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왜 이딴 걸 물어보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뭘 못 물어봐? 불안할 때 물어볼 때 있나요? 그래서 제가 종교를 가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유물론자예요. 전 종교가 없어요. 전 집에 개도 안 키웁니다. 식물도 잘 못 키우는데 뭐 설마 개 키우겠어요? 권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 기댈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긴 해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올 상반기에 이 회사가 사고를 쳤죠. 갑자기 공채를 폐지해버렸죠. 사고라고 얘기를 한 게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상반기에 취업 준비하고 하반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채를 폐지해버리면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기업들이 보는 입장에선 여러분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구직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도 안 돼요. 다르게 보고 있네요. 이 덕분에 스펙 경쟁이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입장이 좀 다르죠. 오히려 지원 기회가 줄어들 거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입장 차이가 큽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기업은 여러분들 때문에 공채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예요. 앞으로 공채 축소는 대세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10대 그룹 중에서 SK가 또 공채를 폐지해버렸죠. 이미 10대 그룹 중에 절반만 그룹 차원의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별 공채를 하거나 아니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트렌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1년 내내 시즌 없는 저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 저는 1년 내내가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수시 채용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죠. 수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 방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공채에서 부분적으로 수시로 넘어가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경력직 비중도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중심 채용을 할 때는 직무 경험이 있는 게 평가하기 쉬운데 갓 대학 졸업한 사람은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어디든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무 데나 지원한다고 해서 그 경력을 쌓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 시간을 쏟아붓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아직은 완전한 직무중심 채용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공채가 먼저가 맞아요. 하지만 수시를 함께 대비하시는 게 맞겠죠. 몇 년째 바뀌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합니다. 직무 적합성 중시한다는 얘기죠. 요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네요. 여러분이 제시하는 학교, 학점, 나이, 어학 점수는 직무 능력과 무관합니다. 여러분이 해외 영업을 지원하지 않은 이상은 어학 성적이 직무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평가 안 되던데 누가 그 얘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진짜 평가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아닌가 싶네요. 오자가 있네요. 직무 관련된 자격증. 근데 직무 관련된 자격증이 좀 애매해요. 진짜 공인된 확실한 자격증이 있는 직무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요즘 대세 아닌가 싶네요.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자격증 뭐 이런 거. 이런 게 요즘은 사무직도 두루두루 먹히죠.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그 업계에서 인정할 만한 자격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인턴도
인턴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경험을 능력을 입증해 주진 않아요. 인턴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 그걸 좀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요. 쓸데없는 걸 가리자는 취지예요. 이게 앞에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아세요? 붙여놓고 한 번만 보세요. 어차피 직무 중심으로 볼 때 불필요한 거는 블라인드 처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있는 거 그걸 제시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했네요. 비슷한 공부를 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특별한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거 극복하는 방법은 세부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기업들도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있어요. 서류 전형에 있던 면접 전형에 있던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걸 거예요. 오디션 전형이 대표적이죠. 오디션 전형은 딴 거 아예 안 보고 직무 능력만 봅니다. 근데 직무 능력을 제시할 게 없다면은 이거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필요한 것만 본다. 근데 여기에 딱 맞는 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아직 비중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찾아보시면 분명히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 승부내려고 하셔야지 어학 성적이나 이런 무난한 걸로는 차별화 절대 못합니다. 원래 어떻게 될 거냐고요? 공채가 감소될 수밖에 없죠.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기업의 채용 계획을 보면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공채를 줄이고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이건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공채 많이 뽑는데 지원해야지가 아니에요. 공채도 준비하면서 수시 채용도 함께 준비하고 이걸로 결론 내리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이걸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입장을 봅시다. 왜 직무중심 채용을 하냐고요? 일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 잘할 사람이라는 게 직무 경험이 있으면은 일을 잘할 거거든요. 자, 아무것도 모르고 이 회사 지원했는데 입사해 보니까 막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가겠죠.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1년 이내로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연봉, 그리고 이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 그리고 이 사람 대신 딴 사람을 뽑았으면 그때 얻을 수 있는 이 바로 기회비용, 이거 따지면 한 명이 1년 이내로 퇴사하면요 1억 이상 손해봐요.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근데 어떡하나?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직무 관련된 게 이게 다일 거예요. 인턴, 학과 프로젝트, 외부 활동,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한 거. 이거 이외에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있어요?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지원 직무가 인사 직무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창업해서 지금 5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다. 괜찮아요. 기아자동차 지원했던 학생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특이한 거였지 여러분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한 게 다일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 인사 담당자들이 뭐로 볼까요? 인사 담당자들은 기본적인 것밖에 못 봅니다. 왜냐고요? 직무 분석을 못 하거든요. 인사 담당자는 인사 직무에 대해서 잘 알지 다른 직무를 잘 모릅니다. 마케팅도 모르고 R&D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을 못 합니다. 근데 평가를 인사 담당자에게 맡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실무진이 평가합니다. 제대로 된 기업은.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반영해야 돼요. 실제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 그 부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반영해야지 그냥 작성하는 건 무리예요. 그냥 작성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되죠. 제가 다른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떨어지지 말아야죠. 자, 두 가지 좀 비교해 봅시다. 정기공채와 수시 채용. 여러분 입장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 입장에서 접근해 봅시다. 수시 채용의 장점이 어떻습니까? 맞춤형 인재를 필요할 때 뽑을 수 있어요. 그죠?
기업은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이 뭡니까? 정기공채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파악해야 되는 이 장점은 기업의 장점이고 단점은 여러분의 단점이에요. 여러분이 더 번거롭고 귀찮아질 수는 있죠. 그래서 기업은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기업이 왜 정기공채를 하겠어요? 수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 채용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짧게 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실무진이 평가할 거라고 작성하고 자소서부터 쓰세요. 그래서 어떻게 직무 중심으로 직무 분석을 충분히 하기 전에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회사 지원할 때는 국내 영업으로, 이 회사 지원할 때는 마케팅으로, 이 회사 지원할 때는 영업관리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기업마다 직무를 다르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수시로 들어가 봐야죠. 언제 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고가 뜨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 놓고 나서 공고 뜰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직무, 기업, 산업까지 분석해서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요. 공고 뜨면 여기 지원할 수도 있고 저기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 뜨고 나서 지원한다. 이건 정말 무리가 따르는 일인 것 같아요. 아는 인맥이라니까 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백은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불공정한 채용과 관련이 되면 여러분도 피해 볼 뿐만 아니라 그걸 연결해 준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사내 추천제 얘기입니다. 근데 사내 추천제를 이상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랑 친하니까 날 소개해 주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친하다고 추천했다가 별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선배가 여러분하고 친하다고 여러분을 추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이 여러분 추천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 걸고 여러분을 추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인맥관리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래도 너무 사람이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도 되냐? 원래 그래요. 직장 생활할 때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자, 직무중심 채용에 대해서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원래는 이래요. 여기에 핵심은 이거예요. 명확히 공시된다. 근데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업이라도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고문에 나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의 자료를 토대로 하시는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서류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직무 관련된 거. 직무 관련된 거 이외에는 별 필요가 없어요. 직무 관련된 거.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일 것 같네요. 특히 면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면접 때 이것저것 왜 보냐고요? 그게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취미가 뭡니까? 운동요. 합격. 그러진 않겠죠. 그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직무 역량과 관련한 구체적인 것들, 상황 면접이라든지 발표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이라든지 과제 면접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각 직무별로 여러분 자료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가장 강조되는 키워드인데 여러분이 이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직무 지원해도 돼요. 여러분이 관련된 과를 졸업한 게 아니라 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딱 떨어지는 거 없죠. 그럼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어떤 직무로 지원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지금은 어떤 직무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0.01%와 0.02%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럴 때 제가 많이 권하는 건 이겁니다. 그냥 찍으세요. 아무거나 3개만 찍어보세요. 직무 3개 찍고 기업 3개 찍으면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까지 나옵니다. 1순위는 영업관리, 어떤 회사, 어떤 유통업 이런 식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시면 돼요. 왜 제가 찍어놓으란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가장 적합한 직무가 뭘까요?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직무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게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온 게 아니라면 지금은 여러분에게 적합한 게 없어.
아니 그래도 저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워낙에 준비된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전공이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반도체 설계학과를 졸업했다고 하자고요. 어디 지원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 알려진 반도체 회사 몇 개 없잖아요. 산업은 반도체. 근데 여러분의 경쟁자가 여러분하고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전공이 직무에 특화되어 있을 때는 다른 게 없어요. 비슷비슷한 경험과 지식밖에 없다는 이런 또 문제가 발생돼요. 다른 부분에서 특화시키지 못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일단 3개 찍어놓고 조사를 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반기 공채 그러면 3군데만 지원하라는 얘기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3군데를 정하라는 얘기는 3군데가 거점이에요. 이 거점을 토대로 해서 뻗어갈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준비된 게 없는데 정리해서 목표를 만드는 건 무리기 때문입니다. 꼭 3군데 찍으세요. 공채 뜨기 전에 찍으셔야 됩니다. 추천입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많이 뽑는 데가 유리하죠. 요 순서대로 TO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 이거는 경기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매년 그랬어. 왜 영업관리를 많이 뽑냐고요? 사람이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그랬던 것뿐이죠. 왜 마케팅을 많이 안 뽑냐고요? 많이 필요 없으니까 많이 안 뽑은 거예요. 마케팅은 관심 갖는 사람들은 많지만 뽑는 TO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모르겠다. 솔직히 10년 아니 5년 후에 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5년 후에 인공지능으로 이 중에 대체가 될 사람들이 많죠. 5년 후에 과연 사람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건 그때 걱정합시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예상을 못하는 판국이 무슨 5년 후는 지금은 지금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일단 입사하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삼성이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 준 자료는 이게 다예요. 사전적 정의입니다. 삼성이 소개해 준 직무에 대한 해설을 읽어보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 이딴 식으로 얘기하냐? 반면 그 경쟁사라고 했는 SK 하이닉스는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경험담으로.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자, 대학교를 이제 여러분들은 졸업을 했거나 졸업할 때가 다 됐을 거예요. 중학교 후배가 여러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 잘할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한마디로 화이팅? 할 말이 없어요. 모르는 건 아니야. 아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못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중학교 다닌 후배가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합니까? 어차피 이해 못해요. 시간이 좀 남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그러니까 길게 경험담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직무예요. LG전자도 그래요. 여기 좀 친절해. LG전자는. 경험담이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CJ도 조금 친절한 줄 착각을 합니다. 사무관리라고 하는 직무가 이런 일을 한대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역량이 이거래요. 자, 한번 봅시다. 경영학과 졸업했어요. B2B 시장에 대해서 따로 공부한 사람 없죠? 기초재무 어려워서 패스했죠? 다각적 사고요. 다각적 사고는 MBA 가기 전에는 못 배워요. 경영학과에서 안 가르쳐. 원활한 의사소통, 한국말 할 줄 알잖아. 그거 말고 의사소통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운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제시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도 경험담처럼 얘기해요. 왜 이러냐고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래도 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그 중학교 후배가 왔어요. 이 친구하고 한 30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평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얘 대학생활 잘하겠네. 아, 얘 대학교 가면 정말 뭐 그러겠네. 평가는 가능하다고. 직무는 경험을 한 사람은 평가할 수 있는데 지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는 걸 인정하세요. 직무 중심 채용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한마디로 뭔데요? 설명해줘도 이해 못해. 이게 직무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죠. 경쟁사도 비슷해요.
직무 관련된 자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 맞기 쉽게 설명한 게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기 어려운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릴 때 자전거 탈 때 어땠어요? 쉽게 가르치죠. 그냥 잡고 밟으면 나가. 그랬다 욕했죠. 안 되잖아. 그 비슷한 거예요. 직무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야라는 걸 인정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에 지원할 때 이것부터 좀 해보면 어떨까요? 키보드 워리어 같은 짓은 좀 벗어납시다.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찾는 거요. 여러분 경쟁자 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만드세요. 하다못해 이 회사 제품이라도 써보든지 이 회사 관련된 사람을 만나라도 보든지 뭐라도 인연을 만드세요. 저는 이 회사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뭐라도 만드셔야 돼요. 직무 멘토입니다. 예전에 CJ에 입사했던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취업 컨설턴트 중에서 모시 얘기를 하지 말래요. 그게 뭔 소리냐? 자기도 모르겠대. 위에 상사가 한 얘기라서 제가 추측건데 인사부에 있다가 나중에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부 정보를 뭐 공개했거나 뭔가 회사에 해를 끼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련했다고 하면 무조건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내부에 돌았대. 그 얘기는 그 회사 사람밖에 모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살아있는 직무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입니까? 특히 면접 때 있죠. 그때 요긴하게 필요할 거예요. 재구성해야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시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지원할 기업과 지원할 직무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준비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재구성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차별화하기 위한 건데 특성화하고 객관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소서 밑에 다른 사람 자소서 100부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어야 됩니다. 객관화라는 얘기가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무난무난하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면접 연습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필기도 통과 못했는데 무슨 면접이냐. 제가 저주 아닌 저주 할게요. 그러다가 준비 안 됐을 때 면접 기회 온다. 그래서 떨어진다. 그 꼴 당하기 싫으면 미리 하세요. 학생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내일 면접인데 어떻게 해요? 난들. 물론 포기하진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준비할 시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점이 뭔지 얘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좀 화가 날 때가 있긴 하거든요. 연습하시고 직무 능력과 관련해서 이 얘기 좀 하고 싶네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경험을 그대로 제시하지 말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무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과내 프로젝트 할 때 조장의 역할을 맡아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게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이 왜 필요했는데? 그 리더십의 근거가 뭔데? 그걸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여러분이 뽑아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뭘 분석해야 되냐고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직무 분석, 기업 분석, 자기 분석, 산업 분석. 이 기업이 원하는 범위입니다. 직무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고 기업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고 경영 환경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 분석하셔야 돼요. 빠진 게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질문에 대해서 막힐 수밖에 없죠. 다 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어디를 지원하든지 다 하는 거 있죠. 기업체, 사이트, 취업 포털 사이트, 관련된 뉴스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이 회사에 관심은 없었지만 관심 있는 척 하려고 많이 쓰는 꼼수 있죠. 회사 관련된 뉴스 몇 개 인용해서 써놓고 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 걸려요.
이 회사 인재상의 키워드 하나 던져놓고 저는 이런 인재입니다. 우기기 걸려요. 왜 걸리는지 아세요? 그런 짓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남들 안 하는 거 해야죠. 여러분이 지원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없어도 여러분 교수님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일가 친척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인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용 설명회 같은 데 가보면 인사 담당자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를 잘 모르지만 그 직무 담당자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채용 설명회 때 명함 하나 따놓고 그 명함으로 나중에 연락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알려달라고.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인사 담당자 누구누구는 지원자 알기를 뭐같이 안다고. 욕해야지 뭐. 안 도와주면 적이지 뭐. 안 그래요? 한 번은 진짜 지원 회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학생이 면접을 갔는데 뭐라도 만들려고 그 회사에 전화 걸어 물어보라고 했어요. 대체로 물어보면 친절하게 해줘요. 진짜 할 말 없을 때 그 얘기라도 하라고. 잘 몰라서 회사에 전화 걸어 문의했을 때 인사 담당자가 너무 친절해서 그분이 기억에 납니다. 꼭 합격하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순간 혹했죠.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그런 거에 혹해요. 진짜 이 회사와 인연이 없으면은 그냥 인사부 전화 걸어서 인연을 만들어라도 보세요. 그리고 기업을 분석한 사보. 의외로 사보가 괜찮은 게 사보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읽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 영역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채용 관련된 자료보다 훨씬 여러분들께 도움될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사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회사 직접 방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회사 사보 보는 거는 그리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죠. 그리고 기업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소개는요. 홍보 자료지 객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경쟁사와도 비교해서 분석을 해놓으니까 이 회사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사이코패스 아니면 오랫동안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요. 한 10년 이상 일기 쓰면 성찰 꽤 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고요? 멀쩡해서 그래요. 자신을 직접 대면하면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잘 못 봅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MBTI 검사를 가장 많이 하지만 가장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짜잖아요. 공짜인데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없어요. 좋은 거는 웬만하면 유료야.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제가 그 밤에 바르는 세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더 사달라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비싼 건 알아가지고 좋은 거더라고. 비싸요. 홀랜드 검사 한 번 하는데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얘는 괜찮아. 최근에 무한도전 시즌2 나온다는 얘기하던데 무도 시즌1 때 나왔어요. 이게. 이 평가를 보고 멤버들이 깜짝 놀랐죠. 정말 객관적인 평가, 깊숙한 평가여서. 저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오랫동안 관찰했던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죠. 가족과 지인들입니다. 학생들에게 종종 과제로 내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족이나 친구에게 글로 써서 보내달라고 하라고. 그거 정리하면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절반 이상은 욕이에요.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서전을 쓰는 것까지는 무리라면 연대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태어나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해 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살짝 보일 겁니다. 이 정도 끝내고 나서 뭐합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로 정리하되 이 이야기는 직무 중심이어야 됩니다. 직무와 무관한 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친구와 사이에서 느꼈던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친구와 사이에서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친구와의 개인적인 친분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걸 얘기하려면 에세이를 써요. 참고로
자소서가 에세이라는 거 그 거짓말입니다. 자소서는 채용을 위한 서류,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에세이 아니에요. 업데이트 하세요. 언제까지? 계속 합격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자료가 시중에 판매하면 돈 주고 사라고 하는데 판매 안 합니다. 여러분이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이 중에 최고의 취업 포털 사이트가 해커스라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럴 수 없냐고요? 여러분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 자체가 수익 모델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정보를 통해서 학원 수업을 듣거나 그 정보를 기업에 팔아서 수익을 내거나 합니다. 최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회원 가입하고 선택해 놓으면 여러분께 메일링 해주잖아요. 그걸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최고는 안 나왔어요. 최고가 나오려면 1인당 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용 받고 여러분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 있으면은 선택하세요. 없어요. 누가 만들 거냐고요? 모르지. 내가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합니다. 다 이용할 생각을 하세요. 자, 정리합시다. 어디를 지원하든지 여러분들은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연구소에서 자료 보시면 돼요.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아니, 뉴스에 나왔던 단편적인 거 말고 뭐 지금 일본 애들 때문에 당장 망할까요? 아닐까요? 이번에 뭐 계기로 일본을 이겨낼까요? 근거가 뭔데?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거 활용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근거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거는 따로 찾아보셔야 돼요. 논리는 거기서 가지고 와도 되지만 근거는 좀 상세한 자료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최고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여러분보다는 분석 능력이 뛰어나요.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들 분석한 자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해한다는 거하고 같죠. 직접적으로 일해보거나 또는 사용해본 경험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직무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은 언제부터 하냐고요? 지금. 전 내년 상반기, 지금. 내년 하반기에 취업, 지금 해요. 내후년 상반기, 지금 해요. 뭐든 빨리 하는 게 유리해요. 무조건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직무에 대한 방향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맞게 경험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시작하세요. 그래도 토익 점수 올려놓고 나서 다다음 달 아니 지금부터 해 그냥 토익 공부도 하고 직무 중심 준비도 같이 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자, 삼성경제연구소에 들어가면 전문 매거진 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영과 관련해서 지금의 트렌드 분야별 이슈를 정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 누가 보냐고요? 여러분 뽑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뽑는 사람들과 눈높이 맞추셔야죠. 이런 자료들이 취업포털 사이트에 없습니다. 취업포털 사이트에선 이런 홍보를 많이 하죠. 이 자료만 보면 합격해. 근데 공짜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짜 자료를 보고 초봉 4천만 원인 기업에 입사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교육은 그런 거예요. 꼭 사교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찾을 생각을 해야지 공짜에 기대지 맙시다. 경제 매거진입니다.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어요. 환경 비즈니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입니다. 여기에도 그 산업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계속 업데이트돼요. 주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참 지난 자료가 아니에요. 이걸 토대로 하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업데이트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면접 가면요 100% 깨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의 경영 환경은 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 분 단위로 바뀝니다. 근데 왜 옛날 자료 가지고 승부 걸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요건 참고 자료입니다. 블라인드 체험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PDF 파일인데 시중에는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냥 PDF 파일로 보세요. 공짜예요. 왜 이걸 보라고 하냐고요? 지금 직무주심 채용과 관련한 기준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채용 정책 어디서 만듭니까? 고용노동부. 그리고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요즘 주춤하면서 가장 나대고 있는 데가 여기죠. 대한상공회의소. 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요소들과 함께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서류, 면접, 오디션 전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특이하지 않아요? 필기가 없어. 왜 필기가 없을까요? 필기는 문제가 유출되지 않는 이상 공정은 하거든요. 좋은 인재를 뽑는데 도움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공정은 해요. 공정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블라인드 채용, 직무중심 채용의 필기가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소서 얘기 좀 봅시다.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What makes you로 바뀌었다가 계열사별로 또 다릅니다. 직무별로 항목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적당히 보도록 하시되 이 질문의 핵심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핵심이 뭘까요? 이걸까요? 아니요. 절대 이거 아닙니다. 왜 이게 아니냐고요? 최고의 순간은 감정이에요. 이게 가치관이죠. 여기에다 얘를 연결할 수 있지. 최고의 순간과 향후 본인이 원하는 삶은 절대 연결 못 시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작가를 하세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남의 자소서 읽어볼 건데 진짜 남의 자소서처럼 읽으세요. 남의 자소서 어떻게 읽냐고요? 휙 봐요. 휙 봤는데 별로면 별로인 거예요. 그렇게 꼼꼼하게 안 봅니다. 휙 봅시다. 다 보셨어요? 휙. 다 보셨어요? 무슨 뜻이게요?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당사자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의도로 썼냐?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썼냐? 최고의 순간을 생각하고 썼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이 친구는 다행인 건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과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년 내내 전공 관련된 프로젝트밖에 안 했어요. 너는 무조건 그 얘기만 해야지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했던 경험은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그걸 언급하는 순간 이딴 식으로 얘기해.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전형적인 공대생이었어요. 합격은 했는데 이제 공대생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공대생은 전공 공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직무를 얼마나 잘 정리해서 반영하느냐가 핵심이니까 학과 관련된 프로젝트 얘기하는 것도 충분해요. 방금 읽어본 걸 토대로 체크해 보세요. 체크할 거 많죠? 다음 글입니다. 이것도 좀 부담스럽네. 직무 관련된 거, 직무 역량 관련된 거, 입사 포부까지 다 쓰는데 500자야. 와, 환장하죠. 이게 500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원래 제시했던 자료입니다. 그냥 쓱 읽어보세요. 500자인데 좀 기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많이 기네. 마감하기 전날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저는 어떻게든 해요. 분량에 맞춰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들어가 있어요? 500자인데 들어가 있긴 하죠. 이걸로도 사람 평가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고요? 방금 읽어본 걸로 체크해 보면 되거든. 자, 제가 호감, 비호감, 유형을 왜 보여드렸냐? 비호감, 유형, 여러분 자소서를 다른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하고 체크하라고 했을 때 비호감, 유형에 체크가 많이 돼 있으면 버리세요. 호감, 유형에 체크된 게 몇 개 있으면 이건 살리셔도 돼요. 버려야 여러분 자소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고집 부리시면요. 자소서 때문에 여러분이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얘기는 안 해요. 수많은 자소서 관련된 책에서 얘기한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을 내놓는 거에 대한 얘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자소서가 변화한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원론적인 얘기인데 첫 번째 뭐냐면
조사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500자 분량에 맞춰서 처음부터 글을 써서 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7, 800자 이상 정리를 해서 조사한 걸 정리해서 채우시면 돼요. 500자 분량인데 300자만 써도 되나요? 이 얘기가 뭡니까? 쓸 거 없다는 얘기죠. 쓸 게 있으면 무조건 500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써놓고 요약하세요. 논리 정연하고 읽기 쉽게는 평가하는 사람 기준이지 여러분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문장도 고치고 단어도 고치고 구성도 고치고 계속 고쳐서 읽어보기 편하게 만들어야죠. 절대 여러분이 편하게 쓰면 안 돼요. 편하게 쓰면 망해요. 여러분이 힘들게 써야 평가하는 사람이 편합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여러분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쓰는 경우가 있죠. 중학교 때. 이 정도면 다행이지. 학창시절. 언제? 학창시절이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대학교예요? 한 친구가 걔 누군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얘기를 왜 해요?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건 여러분 입장이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을 보도록 합시다. 평가하는 사람은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러면 각색이라도 해야죠. 여러분 인턴 할 때 인턴 경험 활용하는 방법 쉬운 거 말씀드릴까요? 인턴 때 사용했던 문서를 다 복사해서 집에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거를 꼼꼼하게 기록하세요. 그러면 자소서나 면접에 잘 녹여낼 수 있을 거예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요? 이 회사의 지원 동기를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직업관에다 이 회사의 경영 철학과 연결되는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직무의 지원 동기를 찾으려면 직무 분석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직무 관련된 역량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지원 못합니다. 입사 후 포부요. 왜 입사 후 포부에 맡아봐 최선을 다하고 선배님 말씀 잘 듣겠다 그딴 얘기를 할까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입사하고 구체적으로 할 일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 회사 모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 문항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평가는 가능합니다.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는데 절대 대충 쓸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 쓰는데 일주일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충분히 투자 가치 있습니다. 1, 2, 3, 4번을 충실히 하면 5번은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자소서 내용에 열정, 입사 의지 이런 표현을 쓰는 순간 그런 거 안 보여요. 정답은 없지만 평가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아자동차 인사 담당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점심 먹기 전에 보면 꼼꼼하게 보는데 점심 먹고 나서 보면 대충 본대요. 그래도 되냐? 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쓴 자소서는 빛이 난대요. 온라인으로 제출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잘 쓴 자소서는요. 첫 문장, 첫 단락부터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안 봅니다.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게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와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의 전언입니다. 첨삭받지 말라가 핵심이죠. 여러분이 첨삭받을 때 어느 정도 비용 쓰세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첨삭 받아본 사람 없죠? 자, 제대로 첨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인물들도 인터뷰해야 됩니다. 이걸 토대로 쓰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대로 쓸 수 있죠. 자서전 대필 작가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최저가가 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비싼 작가 2억 정도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자소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쓴 자소서를 토대로 해서 첨삭해 주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근데 어떡하나 그 내용이 여러분 자소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첨삭한 다른 자소서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한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못 써도 좋으니까 직접 써라. 근데 너무 못 써도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공지능까지 도입한대요. 비슷한 표현이나 문구 있으면 그걸로 걸러버린답니다. 에이씨, 이제 베끼지도 못하네. 제가 첨삭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개요 단계입니다. 본문을 다 쓰고 나면은 의외로 고치기가 힘들어요. 아니 이거는 뭐 여러분 프린트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조금 이따 찍어요. 여기 또 나오는 거 있으니까. 이 지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반영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고쳐요. 고쳐서 방향이 잘 잡혔다. 그때 본문 작성을 시켜요. 웃긴 게 본문 작성을 먼저 하잖아요. 아까워서 못 고쳐. 아니 뭐 자기 자식이라고 착각하나 봐요. 아니야. 자소서는 많이 고치고 많이 버려야 돼요. 절대 여러분 쓴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 뭐 하냐? 구성 첨삭과 문장 첨삭을 하는데 저는 빨리 고칩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1, 2, 3, 3, 1, 2, 2, 1, 3 순서를 계속 바꿔봐요. 그 중에 가장 매끄러운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장 첨삭 의외로 쉽습니다. 한 문장씩 소리내서 읽어보면 비문이나 어색한 표현들이 보여요. 하나씩 고치세요. 이걸 다 고치면 쓱 읽혀요. 아니 쓰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 내가 언제 쉽게 쓴다고 그랬어요? 읽기 편하다고 그랬지? 읽어보는 사람이 쉽게 읽어야지 여러분이 쉽게 쓰는 자소서는 없어요.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 가장 기본적인 평가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자료예요. 이 자소서를 보고 뭐라고 쓴 거야? 왜 이렇게 오자가 많아?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봤을 때 이미지는 어떨까요? 일 못하겠네요. 얘는 보고서는 못 쓰지만 일을 잘할 거야. 이 생각 절대 안 가져요. 가장 기본적인 평가입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제 최고 기록이 4,500자를 1,200자로. 아까 줄인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최고 기록이 아니에요. 최고 기록은 4,500자, 1,200자로 줄인 거. 그걸 토대로 연합뉴스 경력직으로 입사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증거도 있긴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저 자소서 첨삭 19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해요.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분량에 맞는 버전을 따로 쓰셔야 돼요. 500자 분량과 1000자 분량은 따로 쓰는 거지 1000자 줄여서 500자 만들고 500자 늘려서 1000자 못 만들어요. 내용 다 깨집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따로 쓰세요. 첨삭받지 말라고 해놓고 왜 너는 첨삭하냐? 이것 때문이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라는 식으로 불현듯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랜 노하우이기도 하고 관찰한 결과이기도 한데 학생들에게 꼭 얘기를 해요. 녹음하라고. 왜냐고요? 난 내가 얘기한 것도 잘 까먹어요. 기억을 못해. 저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장점입니다. 인공지능 자소서 검토에 안 걸릴 자신이 있는 게 나도 기억을 못해요. 난 첨삭해도 돼. 근데 제 첨삭 받아본 사람 아는데 굉장히 괴롭혀요. 다시 제대로 나올 때까지 환장하게 합니다. 물론 다음 주 마감에 어떻게든지 마무리는 짓는데 시간이 있으면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만큼 괴롭히거든요.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제 첨삭은. 자, 남의 자소서 문항입니다. 편하게 봅시다. 본인만의 지원 동기에 본인만의 경쟁력.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차별화된 직무 역량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이 자소서는 제가 딱 일주일 만에 끝냈던 건데 일주일 동안 7번 첨삭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랬죠.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었죠. 눈에 안 들어오죠. 딱 한 단어 눈에 들어올걸요. 마야. 나머지 왜 안 들어오냐고요? 추상적인데 여러 개 개념이 나열돼 있어요. 이러면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친구는 왜 7번 첨삭을 해줬냐고요? 이 친구가 자소서를 수정해서 보내는 시간이 새벽 4시예요. 왜냐고요? 12시 알바가 끝나고 4시까지 수정해서 보내놓고 잠깐 자고 8시 일어나서 또 출근한대요. 일주일 동안 알바하면서 수정해서 보냈는데 저 그때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명절 연휴 때 할 거 없어서 심심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딱 해서 해주다. 나중에는 안 해주면 내가 나쁜 놈 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해줬는데 고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첫 문장 첫 단락을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바로 이해가 될걸요? 가장 힘이 실린 게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으로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첫 단락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근데 그 다음 내용은 쓱 읽힐 거예요. 왜냐고요? 정교하게 계산해서 붙였거든.
쉽게 읽힌다는 얘기는 쓸 때 개고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쉽게 쓰고 쉽게 읽히게 하는 방법이 있냐? 없으니까. 그렇죠.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나머지는 첫째, 둘째, 셋째 경험을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단락, 첫 문장입니다. 그게 전체 내용을 바로 이해시키면 성공한 거예요. 필기시험이라고 보기는 좀 뭐하고 면접이라고 하기는 못하고 애매한 시험이죠. 인성검사.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가 왠지 어색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에이, 오늘 처음 보는데 나랑 얘기하면 안 어색할까요? 어색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원래 자아라면요. 여러분의 사회적 자아는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고객이 찾아왔어요. 왠지 낯설어서 고개를 돌리고 근데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적 자아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병원 가서 검사하세요. 왜 인성검사에서 그딴 짓을 해요? 이건 여러분의 사회성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좀 욱할 때 있죠? 그러잖아. 취준생 원래 그래요. 근데 입사를 하고 나서 옆에 있던 동료가 회의하다 갑자기 욱해서 밖에 나가 소리 지르고 들어왔어요. 걔랑 교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 여러분의 사회적 자아를 분리하세요. 여러분이 솔직한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그 자아 있죠. 그 여러분 원초적 자아야. 그건 드러내는 순간 사회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술 먹을 때 보이는 행동 있잖아. 여러분의 친구들이 XX라 그러는 그거. 그건 보이면 안 되지. 교수님의 넥타이가 오늘따라 참 후져 보였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후지니까 다시는 그거 메고 오지 마세요. 이 친구는 솔직한 사람입니까?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잘 안 해요.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는 여러분이 이 회사 일하기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고요? 이 회사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필요 없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 왜 한계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필기시험으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왜 안 할까요? 하겠지. 자, 구글이나 애플에서 인적성 검사 본다는데 본 적 있는 사람? 없잖아요. 왜 안 할까요? 별 의미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왜 할까요? 우리나라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필기시험이 객관적이거든요. 우리는 공정하게 시험을 보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기를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인성검사에 대한 간단한 기준입니다. 묶어서 얘기할게요. 미리 보면 알 수 있는데 처음 보는 문항은 오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답변해요. 시간을 좀 가지고 읽어보면 이해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럴 수 있죠. 나도 그런데. 근데 그 얘기를 여자친구에게 할 거예요?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바보는 아니죠. 자, 기업체에서 조직 생활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전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바보야? 바보 아니잖아요. 바보 아닌데 문항이 많은데 짧은 시간에 평가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 보는 질문은 오독을 해요. 그래서 미리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선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선은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 보는 상식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적성 책에 보면 뒤에 보면 인성검사 항목이 있어요. 미리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이 있으면 이 문항을 부모님께 여쭤봐요. 그럼 부모님이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게 상식선이야. 자, 삼성전자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LG전자에 데려다 놓으면 일 못할까요? 아니요, 잘해요. 그럼 인재상의 차이가 있냐? 없어요. 인재상이 아니라 직무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여러분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성향이라는 것도 일부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최근에 빠진 영역이 있죠. 왜 뺐을까요?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기업이 기술 직렬을 많이 뽑아요. 근데 얘가 변별력이 없어 빼버린 거지. 기초 업무 능력을 보자는 게 맞기는 해요. 수리 능력에 점수가 낮다는 건 뭡니까? 얘는 뽑아놓으면 항상 보고서에서 숫자 계산 잘못하고 사고 칠래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능력이 특출하다면 뽑겠지만 굳이 수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의미 있지도 않은 게 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뽑아서 어디다 쓰게? 필요 없어요. 요새 사람이 계산합니까? 기계가 하지. 간단한 얘기 좀 볼게요. 미리 공부합시다. 끝. 간단하죠? 미리 공부하자는 얘기가 뭐냐? 삼성 GS-AT 합격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니까 평균 8권 풀고 갔대요. 두께 이만한 책 8권. 몇 달이면 될까요? 한 달? 두 달? 석 달은 넘어가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무적성검사 시험을 보는 시기가 10월 정도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게 맞지. 지금부터 미친 듯이 풀어야 돼요. 그래야 통과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되면 강의를 들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식을 확인하는 유형 비중이 떨어졌어요. 상식 빠져버렸거든. 그건 뭐예요? 적응하는 시험이에요. 많이 푸는 게 당연합니다. 풀이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누가 대신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데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타이머 켜놓고 문제 푸세요. 느긋하게 문제 푸지 말아요. 느긋하게 문제 풀던 사람들 시험장 가면 꼭 당황해요. 왜냐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독해력도 필요합니다. 지문 내용을 빨리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유형 파악도 필요하죠. 그리고 포기할 건 포기합시다. 이게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는 포기하세요. 이 질문 많이 봤는데 찍을까요 말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100문항 중에서 여러분 50문항 풀었어요. 남은 거 50문항입니다. 찍어서 틀리면 감점인데 어떻게? 어차피 50문항밖에 못 틀면 떨어져요. 그럼 찍어야지. 100문항 중에서 95문항을 풀었습니다. 남은 문제 5문제는 죽어도 모르겠어요. 찍을까요 말까요? 그걸 왜 찍어? 상황에 따라서 찍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찍지 말란 얘기가 뭐냐면 시험 문제를 설계할 때 틀리면 감점되게 돼 있으니까 찍어서 틀리면 감점이란 얘기예요. 근데 찍어서 맞추면 어떡해? 그래도 플러스야. 안 찍으면 제로. 근데 보자고요. 100문제 중에서 50문제 풀었는데 그럼 나머지 50문제 비워두면 떨어진다니까. 50문제 100% 다 맞아도 될까 말까니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시험장 가서 문제지 쫙 펴보면 느낌이 온대요. 찍을지 말지. 아, 찍어야지 뭐. 하나의 기업 어디부터 출발할까요? 삼성. 그럼 거기만 보면 됩니까? 아니요.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왜냐하면 적응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면접 볼 수 있어요. 필기에서 1등하면 혜택이 있긴 있습니다. 삼성은 자체적으로 직무적성 출제를 하는데 고득점 한 사람들을 따로 델다 놓고 그 사람들에게 문제 출제를 시켜요. 그러면 인사고과에 반영되냐? 그딴 건 없어요. 수당 나온대요. 수당 나오는데 한 달 동안 밖을 못 나간답니다. 그 수당 받고 밖에 안 나가면 좋을까요? 나 별로 그러고 싶진 않네요. 삼성에서 문제 출제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유출은 절대 안 되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시험 잘 보면은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는 혜택은 있지만 나머지 혜택이 없는 게 면접에 많이 반영이 안 됩니다. 면접은 면접 자체에 대한 평가 비중이 훨씬 더 커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고요? 마음 편할까요? 혹시나 저 앞에 서 있는데 마음이 편하면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면접 때 너무 긴장되는데 어떡하나요? 긴장해요. 정상이에요. 만일에 너무 긴장을 해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면접관의 질문이 안 들릴 만큼 그 정도로 병적으로 긴장을 하면 병원 가서 그 신경안정제 처방받으면 돼요. 근데 멀쩡한 사람, 적당히 떨리는 정도 이런 사람이 그 약 처방받잖아요. 퍼져요. 부작용이 심한 약이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병적으로 긴장이 심하다. 그럴 때는 면접에 도움되는 약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약국에서 사는 약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기업들이 왜 이런 다양한 면접을 시행할까요? 보복원정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최근에 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주제들이죠. 삼성 창의성 면접입니다.
가장 중요한 면접이지만 가장 변별력이 떨어지는 면접이기도 하죠. 왜냐고요? 다 뻔한 얘기하니까. LG는 합숙 면접을 하는데 최근에는 잠은 재워준대요. 그날 끝낸답니다. 근데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걸려요. 합숙 가면은 더 길었어요. 합숙 가면 일찍 안 재워주는 게 전에 LG전자 합숙 갔던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4시쯤 되니까 너무 졸려서 그냥 잘까 그러다가 억지로 참고 5시에 끝냈대요. 먼저 잤던 사람들 다 떨어졌답니다. 근데 5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정말 신기한 걸 봤대요. 분명히 그때까지 안 잔 걸 봤는데 6시에 눈을 떴는데 풀 메이크업을 한 사람들이 옆에 있더래요. 이 사람들은 잠을 안 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로 버텨야 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 때 의외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 체력 떨어지면 끝장나요. 영어 인터뷰인데 기업에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건 의사소통만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대단한 실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롯데도 체력이 필요한 게 필기 면접을 다 하루에 끝내요. 그래서 집중력 떨어지면 거기서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취업 앞두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한약 한 제 정도 먹는 것도 권해요. 아니면 약국에 가면 요만한 앰플로 나온 영양제가 있는데 이거 단기간 효과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만 먹어도 효과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나이 땐 약발 잘 받아요. 면접은 명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사가 비리를 저질렀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의 정답이 뭘까요? 상사와 먼저 대화를 한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 보다가 상사하고의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 말이 돼요. 기업은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판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또는 규정을 만들어둬요. 그 규정을 봐야 돼요. 그 규정을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제시된 발표 면접 주제가 여러분이 그 시간 내에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전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토론해 본 적은 없지만 토론 면접 가서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없어요. 토론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냐?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해야지 마음만 가지고 면접 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압박 면접을 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면접관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친절하게 안 하면 압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취미가 뭡니까? 운동이요. 어떤 운동요? 농구요. 뭐 하자는 거지? 취미가 뭡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꼭 농구를 합니다. 농구를 통해서 팀워크도 다지고 체력도 키우고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왜 압박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날 같은 직무로 지원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압박이 심했고 한 명은 분위기 좋았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부담을 판 것 같더라고요. 최근 트렌드 구조화 면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경험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4개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뭐긴 뭐예요. 여기 핵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이게 핵심 질문인지 아세요?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뭘 뜻합니까?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역량이에요. 한 번 실패했던 경험, 그건 그냥 경험이에요. 이게 직무 역량이 아니야. 실패했던 걸 어떻게 해결했냐. 그 해결 방법이란 얘기예요. 경험이 아니라. 한 번 해본 건 한 번이고 끝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역량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소통을 했던 경험을 얘기할 게 아니라 소통 방법을 제시하세요. 문제 해결했던 경험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얘기하라고. 그걸 얘기해야 성과가 나와요. 이게 직무 역량입니다. 경험만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만 나열해서 성과를 입증하려면 경험이 대단하면 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창업을 해서 지금 인사관리 전문 회사로 발돋움해서 월 매출이 1억 정도 됩니다. 오케이, 됐어. 그 정도면. 그런 경험이 어디 있어.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요. 되려면 히말라야 정도는 갔다 와야지.
아니 뭐 과내 프로젝트 했던 게 뭔 대단하게. 왜 군대 훈련소에서 버틴 걸 열정으로 얘기하지? 아니 이건 입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입증할 만한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쓰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참고로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 19년 동안 3명 봤어요. 그중에 첫 번째 갔다 온 친구는 못 써요. 왜 못 쓰냐고요? 생긴 거 보면 갔다 올 것처럼 생겼어요. 히말라야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고요? 친구가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왔대요. 그 얘기밖에 없어.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와 약속이었대요. 이 사람의 뭐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히말라야는 아니고 킬리만자로입니다. 해발 4,000 정도 가면요. 고산병이 와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야기는 어떻게 각색을 내냐. 사실 그 위에 올라가면 비슷해. 특별하게 차이 안 나. 실제로 킬리만자로 갔다 온 사람이 쓴 글에 나와 있는 묘사를 따왔어요. 지금 KBS PD 하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하지 뭐.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떻게 해요. 세르파에게 끌려 올라갔대요. 이 친구가 촬영을 알바를 했는데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게 얘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 탐험대 팀장이 얘 데리고 가라고 자기 내려가 버렸대요. 세르파에 끌려갔대. 영상에는 남아있는데 기억은 없어요. 그럼 기억이 없다라고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 각색했지 뭐. 히말라야 안 갔다 와도 돼요. 안 갔다 와도 되니까. 자, 구조화 면접의 핵심은 뭡니까? 직무 역량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경험 몇 개 안 돼. 몇 개 없잖아요. 그럼 이 직무 역량은 어떻게? 직무 역량을 가미해서 각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험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그걸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진솔함 무시. 진솔함이라는 건 이것만 얘기할게요. 상대가 느끼는 거지. 여러분이 진솔함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세하게 쓰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최대한 상세하게 쓰면 상대가 솔직하다고 느껴요. 자, 스스로의 생각이나 평가 기준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속성 가르쳐 드릴게요. 시중에 보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보에 현직에 계신 분들 중에 무슨 상탄 사람 인터뷰 기사에 보면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리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베끼세요. 스스로 하려 생각하지 말고 열정에 대한 여러분 가치관 여러분이 정리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다른 전문가들이 쓴 내용 중에 열정에 대한 표현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되 경험은 가지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이혼 2번 한 사람은 아니잖아. 여러분 거는 가치관은 괜찮아요. 그 가치관에다 여러분 경험을 버무리시면 됩니다. 면접 얘기 좀 더 할게요. 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게 면접이에요. 면접은 어떻게 잘 마음만 가지고 절대 못해. 착각하지 마. 면접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에 딱 맞추셔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에 맞추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억지로 말 길게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면접 마지막 조에 들어가면 면접관들이 유독히 강조하는 얘기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가 뭡니까? 너 따위 때문에 내가 늦게 퇴근하기 싫어. 이 얘기예요. 근데 억울한 게 앞에 사람은 시간 충분히 줘놓고 왜 난 시간 안 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길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뽑아놓으면 말 더럽게 안 들을 사람. 이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한 학생이 마지막 조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마지막 순서였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진짜 간단하게 얘기했더니 6분 정도 만에 면접이 끝났어요. 나올 때 진짜 찜찜했대요. 근데 잘했다고 했어요. 합격했어요. 합격하고도 찝찝해요. 근데 평가 기준은 맞잖아. 그죠? 20초에서 2분 이내라는 얘기는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의 면접을 할 때 실제 면접 때는 면접관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평가가 안 되죠. 모의 면접할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간단하다. 그러면 조금 상세하게, 너무 장황하다. 그러면 조금 상세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절해야지 꼭 시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준비하고 해야 면접입니다. 준비 안 되고 하면 구걸이에요.
전 준비된 건 없지만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 얘기가 구걸이죠. 절대 안 뽑아줘요. 기업은 일할 사람을 뽑지 불쌍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면접관이 그런 사람 뽑잖아요. 지가 책임져야 돼요. 평가하는 사람은 그게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인재라는 걸 표현하셔야 되는데 꼼수 몇 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졸업한 과, 여러분이 이수했던 과목 소개글을 찾아보세요. 없던 직무 역량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파악하고 수업을 들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업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전공 필수니까, 학점 잘 주니까. 그것 때문 아니에요. 의외로 괜찮은 역량들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여러분 졸업한 과, 여러분이 이수했던 과목 소개글에 있는데 꼭 여러분 학교 아니어도 됩니다. 한 번은 산업공학과 졸업한 학생이 자소서 첨삭 받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공학과에 있어서 왜 이렇게 잘 아시냐고. 난 몰라요. 세 군데 학교에서 산업공학과 소개한 글 짜깁기 해서 섞었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산업공학과를 아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산업공학과 졸업한 사람이 본인의 역량을 잘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공부는 했는데 역량을 표현 못하는 건 그 키워드를 몰라서예요. 키워드는 찾아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면접 답변입니다. 논리적인 게 뭐냐고요? 이거 원인을 얘기하고 결과를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제시해야죠.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입증해봐요. 여러분이 했던 그 경험,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 한 번 했다고 책임감 강하다고 앞으로 계속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될까요? 안 돼. 그래서 무난한 게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요. 성실, 정직, 책임감 이거 입증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창의적이라고 해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그런 거 기대한 게 아닙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로 접근하세요.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 중요하죠. 단 여러분의 경험에 가치관이 있어야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표현해야 솔직하게 보여요.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지만 저는 솔직히 뭔 솔직이야. 원래 솔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 안 한 걸로 많이 얘기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가치관 집어넣고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에 평가받는 방법입니다. 실제 평가할 때 사용하는 목차가 이런 것들인데 이게 하나하나 이성적인 평가가 되냐 안 돼요. 그럼 뭔 얘기하냐 이거예요. 광고지 보면 우리는 이미지를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고서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메르비안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걸 평가할 때 어떤 게 중요하냐. 시각적 정보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이 연습해야죠. 청각적 정보가 그 다음이에요. 그럼 이거 연습해야죠. 이것만 하면 되냐 라고 하니까 면접관으로 갔던 인사 담당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등신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내용 없으면 걸려요. 그래서 내용 정리한 다음에 연기 연습과 발성 연습을 하는데 간단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모의 면접을 촬영하면 여기에 분명히 체크할 거 있어요. 그걸 고치시면 되는데 고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다리 떨지 마세요. 떨어요. 시선 떨어뜨리지 마세요.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습관을 대체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다리를 안 떠는 습관을 만들어야 대체됩니다. 긴장을 했을 때 시선이 떨어지면요. 거울을 보고 시선 안 떨어뜨리고 내 눈을 보고 말하는 연습하시거나 안 되면 바로 앞에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가족이나 친구는 떨어져 있으면 긴장감을 못 줘요. 근데 한 50cm 가까이 있으면 긴장감 줘요. 답변하다 시선 떨어지면 툭 쳐달라고 하세요. 근데 내일 면접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2대면 해결됩니다. 아니 때려본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학생이 해봤대요. 친구가 2대 때리고 나니까 시선이 안 떨어지더래. 그래서 친구하고 사이는 안 좋아졌대요. 스피치 학원 가면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책 읽기 시킵니다. 그냥 집에서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책 읽기 연습하시면 돼요. 또박또박 소리내서 책 읽을 때 아랫배에 힘을 주고 발성 연습 함께 하시면 됩니다. 스피치 학원 가도 똑같은 거 시켜요. 지금 자세가 면접장 자세입니다.
여러분 면접관 질문에 집중하잖아요. 자세 흐트러집니다. 어떤 학생은 면접장에서 다리를 꼬다가 면접관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면접관이 시고 웃더래요. 화들짝 놀라서 다리를 내렸는데 면접관하고 시선 안 마주쳤으면 다리를 꼰 상태로 계속 면접 볼 뻔했답니다. 여기 미국 아니에요. 아메리칸 마인드 그딴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이게 면접장 갔을 때의 자세입니다. 척추에 힘을 주되 간단합니다. 수평 수직만 지키시면 돼요. 앉아있던 서있던 수평 수직. 면접장 가면 웃음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면접관이 웃긴 얘기해도 안 웃겨요. 그래도 웃어야 됩니다. 왜 웃어야 됩니까? 그게 사회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기 싫어도 웃는 연습은 꼭 하셔야 돼요. 의외로 쉽습니다. 개구리 뒷다리라는 연습을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마음속으로 울고 싶더라도 살짝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얘는 솔직하지만 사회성 떨어져 안 뽑아요. 솔직하지만 사회성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려면 웃는 연습. 이 모든 연습은요. 의외로 쉬운 게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연습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몇 번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인사하는 연습하시고요. 개구리 뒷다리 하고 시선 처리하는 연습하시고 발성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장담하던데 이 연습 아침 저녁으로 10분, 20분 정도 한 달 하시면 대부분 다 고쳐집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용을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표현 못하면은 전달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인공지능 면접이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별건 없어요. 자, 이런 질문을 컴퓨터가 안 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자, 사람이 질문할 때하고 컴퓨터가 질문할 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면접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만 얘기할게요. 질문을 하고 반응과 행동과 답변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표정, 음성, 눈빛으로 파악을 한대요. 그럼 사람은 뭘로 파악을 할까요? 표정, 눈빛, 음성으로 파악해요. 그럼 다른 게 없잖아. 맞아요. 인공지능 면접에 대비하는 방법은 뭐냐고요? 사람 면접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는 게 이 연습은 사람 대비하는 연습하고 같아요. 여러분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연습하라.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았어요. 인공지능 면접 도입한 기업들 다 보조자료 쓰지 인공지능에게 선택을 안 맡깁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기본 면접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정리하고요. 여러분의 표현력 연습하시면 충분할 것 같네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와, 이게 지금 미쳐요. 이것만 통과하면 돼.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야. 근데 임원 면접 때 물어보는 게 특별한 질문이 없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합시다. 이분들은 사람만 보지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임원이거든.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인성 위주로 보는 건 맞아요. 의외로 질문이 비슷해요. 실무 면접 때 받았던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한 걸 또 정리하고 거품 빼세요. 임원이면 직무 경험이 못해도 30년 넘어가요. 여러분이 오버한다고 통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 정리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면접 가면 이거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냐? 없어요. 왜 인상 쓰고 있냐고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악감정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뽑냐고요? 직무. 그래도 없어. 그냥 직무야.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을 믿으세요. 기업이 분명히 직무 중심으로 채용한다고 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든 잘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긴장하고 망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평가할 사람들, 여러분의 상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도 뭐라도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그분들이 뭐라 그럴 때 덤비지는 않을 거예요. 면접장에서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접관이 지적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당당한 게 아니라 입사했다고 생각해봐요. 상사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적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여야지. 근데 유독히 면접장 가면 안 받아들여요. 한 학생이 삼성 창의성 면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실수했대요. 창의성 면접 때 들어오는 분들은 팀장급입니다. 팀장이 실수했을 때 다른 팀장 앞에서 지적하면 어떤 일을 겪을 것 같아요? 지적할까 말까 라고 하다 갈등하다가 얘기를 했대요. 그때부터 공격 들어오더래요. 면접 내내 본인이 얘기한 걸 까더래요. 떨어졌어요. 후회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상사가 다른 상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상사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본인 실수한 거죠. 절대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사입니다.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올해 공채는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시 채용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다 하세요. 서류 준비하시고 필기 준비하시고 면접 준비하시고 다 하시면 됩니다. 다 하면 빨리 끝나고요.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아니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